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주민의 질병감각 양국보건의료 인력 통합시의 고려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 관련된 제가 북한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다른 선배님들 북한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처음에 북한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을 했던 거는 여명학교라고 북한 청소년 대안학교의 의료봉사를 시작했던 2004년부터가 첫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청소년 아이들을 진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의료봉사가 많은 걸 해줄 수 없는데 1년, 2년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키는 160, 165 그대로인데 체중이 1년 지날 때마다 10kg씩 증가하는 걸 보면서 2주 정착 과정에서 이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연구를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북한 출신 의사들이 남한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남북한의 의사 양성 과정의 차이나 또 실제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또 재적응하는 데 관련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겠다는 시작을 갖고서 연구를 시작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의대의 통일대학센터가 강대희 학장님께서 통일대학센터를 처음에 만들게 될 때 창립 멤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각각 여러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셨던 여러 연구들을 좀 더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서울의 통일대학센터가 시작이 됐고, 그런데 국제보건의료 재단에서 통일의학센터에 북한보건의료 백서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장님 하실 때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 북한보건의료 백서과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한 번 더 재취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간략하게만 오늘 강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보건의료를 이해를 할 때는 세 가지 축을 같이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북한의 보건의료의 현황과 관련된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 이 북한보건의료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북보건의료 지원 경향을 국제사회의 지원과 국내의 인도적 지원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을 취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이탈 중인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중에서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추후에 보건의료 통합을 할 때에도 남한 주민의 질병관과 북한 주민의 질병관이 다르고 의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경험이 다르고 또 의사 환자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질병관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북한 주민의 질병관은 4가지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의학을 중시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전통적인 질병관을 한 축에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국가 국민이 갖고 있는 질병관들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상의료나 예방의학을 중시하거나 또는 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정성의학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혼재가 되어 있고, 이와 함께 고난의 행군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국민들의 질병관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유사한 현상들은 구소련 체계의 유럽에 있는 동구권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들과 유사한 변화들이 현재 북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장마당을 위시로 한 비공식 의료의 확대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중요한 축은 빈곤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관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민간요법이나 전통 치료를 중시하는 거나 또는 공공과 사설의료기관이 양립하거나 자가진단 자가치료나 약품을 중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 북한 주민의 의료 이용 행태에서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의 GDP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보건의료로 집행되는 예산도 또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은 2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건 보건의료 원조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보통 X축이 질병 부담이고 Y축이 보건의료 총액을 나라별로 플로팅을 했을 때 보면은 대부분은 직선관계가 있는데 북한만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해석한다면 질병 부담은 매우 높지만 그에 대한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북한 보건의료 백서라면서 북한에 들어간 보건의료 총액을 연도별로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국제보건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이 증가하긴 하지만 2013년 시점과 2002년 시점을 비교를 하면 특정 시점에는 올라가긴 하지만 거의 2002년이나 2013년이나 총액으로 봤을 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북한의 자체적인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원조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현재도 부족하고,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런 부분은 더 심화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들을 노동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보면 피부를 서슴없이 떼냈다라는 기사가 2010년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성의학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 2010년 시점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시사를 하고 있고, 약초를 채취한다는 내용이 2010년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의학을 아직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하고, 최근에 북한 출신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은 약제 부족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입원 환자의 식사 보장을 위해서 식상기지를 건축했다라는 기사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역설적으로 입원 환자의 식량을 공급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담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 새벽 고열나는 환자를 이민보안원이 업고 뛰어가서 병원으로 데려갔다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응급 후송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북한 보건의료 재정의 부족은 결국 의료인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한 달에 월급 1달러도 받지 못했다라는 인터뷰도 나오고, 2009년에 화폐 개혁 이후에는 채권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채권이 현금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건 결국은 의료인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인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당직을 쓰는 부분을 서류상으로만 등록을 하고 장마다 가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병원의 원장들이 의사를 데리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 내에 국수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국수도 팔면서 병원도 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검열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눈 가리고 아우의 형태로 가면서 의료인에 대한 통제가 정부로부터 많이 약화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변화들이 비공식 환자 부담금과 개인 진료가 상당하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으로부터의 정부로부터의 월급으로부터 생계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 그러니까 비공식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확산되고 있고, 이 부분은 동북권의 나라들이 상당히 공통된 변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단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북한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보통 병가용 진단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농장을 갔을 때 합법적으로 쉬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때려갔을 때에는 의사가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좀 더 소량 우리 친도 나눠갈 테니까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면 이 진단서를 떼는 거에 반대급부를 암암리에 요구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병원에서는 진료를 성의 없이 봐주는데 개별적으로 찾아갔을 때는 돈을 내고서 어떤 담배라든지 수레라든지 반대급부를 통했기 때문에 좀 더 성의껏 진료를 봐준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거의 부산에서 인터뷰했던 북한 출신 의사분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행위별 수가제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상의 표현 방식이 좀 더 강하게 호소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를 했던 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말씀들이신데 상당히 증상을 강하게 호소한다라고 합니다. 같은 증상도 훨씬 강하게 호소하는데 그런 부분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서를 받거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상 호소로 과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도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난행군 이후에는 약품은 일종의 재산의 가치로 간주를 하고 의료행위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의료행위와 같은 무용행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인정하는 분위기가 북한 내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약품의 장마당의 유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출신 의사들 인터뷰를 했을 때의 말을 그대로 제가 정리해봤는데 모든 약에는 상품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것은 싸고 유엔이나 남한에서 지어놓은 것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의 가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나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약가가 타이트한 규정을 받는 나라인데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에 더 유동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약제 지원은 오히려 충분히 해서 시장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어떤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가를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10명 중 7명은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을 하시느냐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병원에서 약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시고 그럼 많이 유출돼서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의사가 장마당 가서 이 약 사라라고 처방을 해주면 장마당에서 약을 사야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환자들이 느끼는 믿음 자체가 병원 약은 효과가 없고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산 약은 효과가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주로 체제장애로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북한에 약을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약제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헬스 측면에서 보건의료 지원으로 약제를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비공식 의료시장으로 빠져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북보건의료 지원으로 약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비공식 의료시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은 유엔에서 온 의약품이 시장에서 팔리는데 병원에는 약이 없고 시장에는 오히려 약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비공식 의료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의사의 진료 형태나 환자들의 의료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는 배급권을 갖고 있는 간부들에게 약을 따로 보관하거나 힘과 권리와 관련된 측면에 약하게 의료진도 반응할 수 없는 측면도 일부 있게 되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과 자가치료가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혼자서 약대에서 진단해서 증상을 갖고 이 증상은 무슨 병이라고 해서 본인이 장마당 가서 약을 사서 주로 증상 조절 위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아주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물의 남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약제 복용을 주관적 증상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약에 대해서는 과다 복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 진통제, 수면제, 소화제 같은 경우는 과다 복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주사제를 선호를 합니다.
주사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죠. 최근에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사제 선호가 상당히 크고 불법 수단성 문제, 특히 마약과 관련된 부분의 남용이 매우 큽니다. 2007년도쯤에는 설사가 병원에 오면은 보통 아편 같은 경우는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사제 형태로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이후에는 주민들이 밭에서 길러서 여러 가지 감기나 통증 조절 용도나 지사제 용도로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에 대한 남용의 문제가 상당히 북한 주민들 사이에 많이 있고 특히 북한 이탈 주민도 남한에 와서 유사한 문제대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려의학과 한약, 고려의학과 관련된 강조인데 물론 북한에서는 주체의학의 정책적 고려 때문에 고려의 위상이 상당히 높고 북한에서 나온 의학 논문들을 리뷰를 해보면은 한약 개발이나 임상 적용에 대한 연구를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양의대를 졸업한 분도 석사학위 논문은 유사한 형태, 이 한약제의 양리학적 효과 뭐 이런 측면에 대한 논문들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한약의 복용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용이 불편하고 즉각적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약 중에서도 뜸이나 부암같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치료는 선호를 하지만 한약제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북한 주민이 대거 남한에 입주했을 때도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사회주의 의료체제가 작동하던 시스템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체계로 가면서 비공식 의료시장이 활성화되고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현황에서는 아무래도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돈이 없어서 필요한 약을 구입하지 못한 경험이 10명 중 한 6명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도 북한 내에서 상당한 부분 이런 문제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럴 때에는 즉각적인 증상 조절에 대한 부분은 커버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질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65세 인구의 비율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질병 부담 1위도 거의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 암, 또 비형 간염 보유와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질병 부담이 모자보건이나 감염성 질환보다 지금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만성질환과 관련된 부분을 대처해야 되는데 현재 체계 내에서는 관리가 어려워서 거의 스트로크나 MI나 해통증을 가지고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방하려면 결국 금연절주와 관련된 보건교육이 중요할 텐데 실제 강조합니다. 김정일이 이야기했던 상대 바보가 외국이 못하는 사람, 컴퓨터 못하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을 상대 바보라고 했지만 얼마 전에 김정은이 정권을 찾아가서 한동안 담배 피우는 모습을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일선 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것처럼 실제로 실천하는 부분은 매우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만이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을, 보건교육을 강조하는 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과 건강 행태, 의사환자 관계를 파악을 했을 때 향후에 남북 보건의료 통합을 고려했을 때는 약물의 오남용과 인간요법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조기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상 위주의 건강 질병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북한 주민의 질병론과 질병 행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저희가 시행했던 연구가 거의 초창기 시작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에 대한 신청 연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북한과 남한의 보건의료 인력의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돼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의사의 수가 많고 약사와 간호사의 수는 좀 적습니다. 특히 OECD와 비교했을 때도 인구당 의사 수는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고 남한에 비해서도 상당히 의사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약사는 적습니다. 약사는 적고 저희가 실제 북한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신 분이 남한에서 또다시 의사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20여 명에 도달합니다. 근데 약사 면허 취득하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면허 취득하신 분들은 꽤 되고 간호사 면허는 오히려 간호대를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간호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남한에서 간호대를 다시 들어가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의 통합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교육 과정을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지 또 재교육 과정이나 면허 인증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가 상당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보건의료인의 양성 과정을 살펴보면은 특히 의사 양성 과정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남한의 의대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주간 의과대학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외에 중이나 간호사, 이건 중등 보건의료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고등 보건의료 인력이 아니라 중등 보건의료 인력이 3년간의 특설교육 과정을 전담해서 속성으로 받거나 아니면 일선의 업무를 하면서 봄과 가을에 60일에서 80일 정도의 집중교육을 받거나 하는 통신교육을 이수를 하면은 의사면허 자격을 줍니다. 그런 특별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국시원에서도 북한 출신 의사들이 남한의 의사시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면접을 보통 하거든요. 그럴 때 주간의과대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통신과정, 특히 통신과정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실제 통신과정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남한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대규모로 북한 출신 의사들이 넘어오게 되면 어떤 자격에서는 동등한 교육과정 졸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하나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 이후에 급수 제도도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6급부터 시작이 되고 3년마다 급수 시험을 칠 수 있고 4급부터는 북한도 연구 능력을 봅니다. 연구 능력을 보고 거기에 2급, 1급까지 보통 진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학 과정을 잠깐 본과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은 북한이 남한과 상당히 유사한 과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동의학이나 군진의학이나 신구학을 강조를 좀 더 하고 있고 인문학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근육성 부위계론이나 주체차학 등의 인문학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실습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은 실습이 약합니다. 강의 위주이고 실습이 약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신체 검진에 의존하는 부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북한 출신 의사들이 남한에서 병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인턴 과정을 수련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어적 자금벽과 임상 경험의 차이 때문에 예과와 관련된 기초 내용이나 예과 내용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임상 부분에 들어가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질병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후의 재교육 과정을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토대 하에서 실제 북한 출신 의사가 남한에서 의사되는 과정들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북한 출신 의사들이 남한에서 의사면허 취득하고 재교육하는 걸 도와드리긴 했지만 이 최창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인터뷰 기사를 좀 더 공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57세 때 의사면허를 합격을 하셨습니다. 거의 CPX까지 봤습니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까지 동일하게 본과 4학년이 졸업하고 나서 보는 의사시험을 동일하게 합격을 하셨고
한 2년간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의사면허를 나만에 취득하고 보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의사로 일종의 신분 상승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남북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실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언어와 의학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생계에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출신 의사분들이 이 용어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실제 의사 면허 시험에 포기를 하십니다. 합격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북한 보건의료 용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재정리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의대를 졸업한 북한 출신 의사들은 영어에 능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한 85세만 넘어가도 그 당시에는 러시아어와 라틴어 계열로 배우기 때문에 영어 베이스의 의학 용어에 매우 친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같이 매칭하는 영어 사전 같은 게, 그 용어 사전 같은 게 개발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자차트나 문화적 차이나 인간관계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셨는데 또 적응을 하십니다. 적응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8년 전에는 서울의료원에서 주로 CPX나 아니면 임상시험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의과대학 학장단이 CPX나 아니면 필기시험 같은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북한 출신 의사들이 남한의 의사면허를 지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 적이 있었고, 이런 토대하에서 제2하나원에서 전문직 재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북한 출신 의사들이 제2하나원에서 모여서 집중적으로 그때 강원대학교가 서포트를 하면서 그런 의사면허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의사 면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있었지만 약사 면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약사 시험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향후에 대규모 보건의료 인력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사회 갈등에 관련된 요소들을 조금 더 해외 사례를 보고서 좀 고민을 미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이스라엘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가 됐을 때 소련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의사들이 10,000명의 일시에 이스라엘로 이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이런 유대인들을 이주를 촉진하는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구소련 출신 유대인 의사들의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직장을 취업을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10,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시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인구당 의사 수가 1위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의사 집단과 이주한 의사 집단 사이에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게 되고 또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동서독도 유사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동독의사 10,000명의 소독행을 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독의사 시험률이 이때는 의사면허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의사면허를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동일하게 인정을 해줬는데 높은 시험률, 낮은 수입 때문에 상당히 큰 갈등이 있었고 서독의사와 동독의사 사이에 일종의 계급처럼 질 낮은 의사와 질 좋은 의사 또 기득권과 신규 이주된 의사들 사이에 갈등들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의 의료 인력들이 통합이 되거나 대규모 이주했을 때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통일이 있거나 대규모 보건의료 인력의 교류가 자유로워졌을 때는 북한 의료진들이 남한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북한 의사가 북한 지역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갖출 필요가 있고 동독이 이런 부분에서 방법을 취한 것은 동독 주민이 동독에서 진료 볼 때는 본인 부담금이 제로인데 동독 주민이
소독에 가서 질병행위를 할 때는 본인 부담금을 내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와 관련된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정책과 함께 추후에는 의료의제를 도모할 수 있는 북한 출신 의료진의 단기 재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북한 출신 의사들이 북한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세팅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면 북한과 남한의 의학교육 과정의 차이나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나 질병관이나 아니면 의료행위에 대한 여러 부분들의 이해를 갖고서 여기 계신 또 여러 선배님들께서 앞서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토대를 쌓아주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의학 용어 사전과 관련된 부분과 의학 교육 과정 또 약학 교육 과정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재통합할지 또 추후에 의사 면허나 약사 면허에 관련된 인정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대비를 하는 게 향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